안녕하십니까. 편안한 노후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남편의 강단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후조리 중이던 저를 시어머니가 따귀를 때려 뺨이 타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은 즉시 시어머니를 시골로 돌려보냈죠. 3년 뒤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시어머니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급 산후조리원의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생사의 고비를 넘긴 출산 후 2주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아직 몸이 쑤셨지만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딸, 예나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남편 현우는 저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큰돈을 들여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지수님, 시어머니라고 하시는 박정숙 여사님이 면회를 오셨는데 짐이 너무 많아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채 반응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보안 직원의 만류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우뚝 서 계셨는데 양손에는 온갖 크고 작은 짐꾸러미가 주렁주렁 들려 있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묻어왔을 법한 땀 냄새, 생닭의 비린내, 그리고 큼지막한 과일 냄새가 실내의 은은한 아로마 향을 압도하며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우는 어머니가 오신다는 말을 저에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질반질한 원목 바닥 한가운데에 포대자루 2개를 쿡 내려놓았습니다. 이마에 땀을 훔치며 시골 장터의 선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숨 넘어가겠다. 현우 이놈이 길을 어떻게 알려줬길래 내가 엉뚱한 동네까지 헤맸네. 내가 이렇게 비싼 데 있을 거면서 시어머니한테 마중이라도 나오라고 말을 안 해? 저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음부 봉합 부위가 욱신거려 얼굴을 찡그렸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는 말씀 미리 안 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못했어요. 현우 씨도 저한테 아무 말 안 했고요.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앉으셔서 물 한 잔 드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예나의 아기 침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갓 태어난 손녀딸의 얼굴을 이모저모 살펴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골 마을에서 가장 고리타분하고 남아선우 사상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의 속사계를 젖히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요만하게 작아서 어쩌냐. 코도 납작하고 우리 현우 닮은 데가 하나도 없네. 꼭 네 친정 쪽만 닮았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서러움을 억눌렀습니다. 예나는 3K그루로 태어나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할머니 눈에는 손녀딸은 늘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게다가 딸이라니. 우리 김씨 가문은 3대 독자인데 대를 이을 장손을 그렇게나 기다렸는데 네가 딸을 낳아? 에휴, 새치. 정말 복이 없는 년이로구나. 저는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산모는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모유가 끊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면 다행이죠.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별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는 예나 잘 키우고 나서 다음 계획을 세우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획 돌아서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달걀이 병아리보다 더 똑똑한 척하네. 아들이 없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이고 대가 끊기는 거다. 알겠어. 어쨌든 그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너는 어떻게 애를 돌보길래 얘가 하루 종일 잠만 자니? 시어머니는 손을 뻗어 아기를 강제로 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시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잠들었어요. 깨우지 마세요. 아기가 너무 어려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쏘아봤습니다. 내가 현우를 이렇게나 키웠는데 손주 안는 법을 모르겠어. 무슨 보물단지처럼 굴지 마. 비켜. 시어머니의 소란에 예나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이를 안아 달래면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물이 뚝뚝 흐르는 아이스박스에서 털만 뽑고 배는 안 딴 닭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닭 비린내가 에어컨이 돌아가는 방 안에 진동했습니다. 이 닭 가져왔다. 몸보신해야지. 그리고 이 봉투에 든 건 시골 약초 할머니한테 받아온 전통 한약재야. 젖이 묵다는데 이거 먹고 젖을 진하게 만들어야지. 내 젖이 무슨 쌀뜨물처럼 맑더라. 빨리 짐 싸. 당장 집에 가자. 내 아들 돈 낭비하게 이런 비싼 곳에 왜 있어. 집에 가서 내가 돌봐줄게. 저는 멍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라고요? 좁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의 낡고 고루한 관습을 마주해야 한다고요? 저는 품에 안겨 서럽게 울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평화로운 삶은 끝났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건 악몽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거기에 있는 건 돈 낭비이며 남이 돌보는 것보다 가족이 돌보는 게 낫다며 당장 퇴원하라고 우겼습니다. 현우는 이미 지불한 거액에 비용 때문에 속상해하며 찡그렸습니다. 한 달치를 다 냈는데 지금 나가면 수백만 원을 날리는 거라고 여보.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드러눕고 혈압이 오른다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현우는 이를 악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휴, 그냥 재산으로 액땜한 셈 치자. 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자.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야. 저희 부부의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속으로 철혈통치라고 부르는 것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고 제가 출산 전에 조심스럽게 준비해둔 모든 음식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멸균 우유, 수입 종합 비타민, 비싼 유기농 채소 봉지들이 모두 인정사정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애 낳고 이런 찬 것을 먹으면 젖이 어떻게 나오겠어. 다 갖다 버려. 저는 침실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철분과 칼슘 보충제예요. 그리고 저 채소는 변비 예방하려고 먹는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아까워요. 시어머니는 대꾸하며 일본산 근대 한 단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걸 처방해. 다 불처럼 뜨거운 양약이야. 이거 먹고 애가 설사라도 하면 어쩌려고. 내가 현우를 쌀밥이랑 돼지 곰탕이랑 미역국 먹여서 저렇게 키웠는데. 내가 어설픈 과학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포대자루에서 크고 하얀 돼지 앞다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기름기가 잔뜩 낀 앞다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칼로 그것을 탕탕 자르기 시작했고 칼소리가 온 집안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식단은 오직 한 가지, 돼지 앞다리 곰탕죽이었습니다. 세수 때야만 한 곰탕죽 그릇 위에는 노란 기름 덩어리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보기만 해도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뜨거운 곰탕 죽 그릇을 방으로 가져와 제 화장대 위에 콱 내려놓으며 명령했습니다. 이거 다 먹어. 젖이 나오게 먹으란 말이야. 무슨 쌀뜨물처럼 묽은 젖이 뭐야. 저는 그 죽을 보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임신 중에도 입덧이 심했는데 이제 기름진 것을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 곰탕은 못 먹겠어요. 살코기나 맑은 미역국을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곰탕은 너무 기름져서 유선이 막힐까봐 무서워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팔짱을 꼈습니다. 뭐? 내가 끓인 게 맛없다는 거야? 아니면 살찔까 봐 겁나? 이미 엄마가 됐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지. 남들은 다 먹는데 왜 너는 못 먹어? 유선이 왜 막혀? 나도 한 달 내내 곰탕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핑계 대지 말고 당장 먹어. 안 먹으면 현우한테 네가 우리 손주 굶긴다고 일러 바칠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이를 걸고 협박하자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참으며 숟가락으로 기름진 곰탕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느끼한 기름 맛이 입안에 퍼지자 몸이 떨렸습니다. 두 숟가락을 겨우 삼키자마자 위장이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악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밖에서 서서 저를 걱정하기는커녕 혀를 찼습니다. 청정 죽 한 그릇 가지고 무슨 독약 마신 것처럼 구네. 정말 곱게 자란 티를 내는구나. 이러니 애한테 먹일 젖이 제대로 나오겠어. 불쌍한 내 손주. 저런 무능한 엄마를 만나서 식사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젖 잘 나오게 하는 신비한 약이라 부르는 검고 쓴 탕약을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 탕약을 마실 때마다 저는 농약을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몰래 버리려다 걸려 2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통제의 정점은 산후 한 달 동안 일절 씻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여름은 찜통 같았고 땀은 줄줄 흘렀습니다. 몸은 끈적거리고 젖냄새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따뜻한 물로 몸을 닦으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너 지금 사람 잡으려고 작정했어. 지금 씻으면 나중에 손발 저리고 뼈마디가 쑤신단 말이야. 애 낳은 여자는 3달 열흘 동안 물에 손도 대면 안 돼. 당장 물 꺼. 저는 무력하게 수도꼭지를 잠그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대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제 집안에 갇힌 출산기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현우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남편의 침묵과 나약한 태도는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하고 돌아온 현우는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항상 회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숨어들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저는 시어머니의 비합리적인 요구들 속에서 홀로 허우적거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방 안의 온도가 32도씨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나는 너무 더워 잠을 못 자고 온몸을 비틀며 울부짖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안쓰러워 에어컨 리모컨을 들어 28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달려오더니 제 손에서 리모컨을 낚아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주 죽일 작정이야. 갓난아기는 연약한데 에어컨을 그렇게 차갑게 틀면 폐렴 걸려 죽는다고. 어머니, 이렇게 더운데 애가 어떻게 견뎌요? 의사 선생님이 신생아에게 가장 좋은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라고 했어요. 등 좀 만져보세요. 땀으로 흠뻑 젖었잖아요. 땀이 식으면 더 쉽게 폐렴에 걸려요. 어머니, 또 의사를 끌어들여서 나를 협박해.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도 아버지 잘만 키웠어. 그냥 부채질하면 되는 거야. 긴 팔옷 입히고 양말 신고 모자 씌워서 바람 들어가지 않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말하면서 두꺼운 털옷과 모자를 꺼내 예나에게 입히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현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원자를 만난 듯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우 씨, 어머니한테 좀 말해줘요. 이렇게 더운데 털옷 입히고 에어컨도 못 틀게 해요. 예나 온몸에 땀띠 났잖아요. 현우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난감함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네 마누라 좀 봐. 나한테 따박따박 대들잖아. 내가 손주 걱정해서 이러는 거지. 해치려고 그러겠어. 너 지금 네 마누라 말을 들을래? 엄마 말을 들을래? 현우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 집안 평화를 위해 어머니께 조금만 양보해드려. 어머니가 시골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돌봐주시려는 건 좋은 마음이니까.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보라니요. 이건 당신 아기의 건강 문제입니다. 현우 씨, 이 아기가 지금 잠이라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아버지이면서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현우는 제가 자신을 궁지로 모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좀 덥긴 해요. 선풍기를 약하게 틀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불에 태울 듯 노려보았습니다. 선풍기도 사람한테 직접 쐬면 안 돼. 독한 바람이야. 좋아, 내가 양보한다. 선풍기를 벽 쪽으로 향하게 틀어. 하지만 절대로 에어컨은 안 돼. 그 말을 끝내고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방을 나갔습니다. 현우는 마치 위대한 화해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됐지. 어머니가 선풍기 트는 건 허락하셨잖아. 당신도 고집 좀 꺾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그냥 내내 하고 넘겨. 말대꾸하면 당신만 손해지. 현우는 그러더니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덮고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홀로 아이와 무더위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아이에게 부채질을 해주며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벽을 보고 누워 잠든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차가운 고독감이 심장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 옆에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는 대신 가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비합리적인 강압에 대한 가장 잔인한 공모였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혼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저의 한계는 그날 밤에 끔찍한 사건으로 무너졌습니다. 예나는 며칠 동안 소화불량 증세를 보였습니다. 묽고 거품이 있으며 시큼한 냄새가 나는 설사를 했고 저는 극도로 걱정되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즉시 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들은 다 그렇다며 이앓이를 하거나 장이 늘어나는 거라며 병원에 가면
교차 감염될 위험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경 예나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저는 수면 부족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퍼뜩 잠에서 깼을 때 저는 피가 얼어붙는 듯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스름한 수면등 불빛 아래 시어머니가 예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꽉 잡고 다른 손으로는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아이의 입을 벌려 검은 물을 억지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검은 물을 하얀 이불 위에 쏟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섬뜩할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조용히 해, 내 남편자잖아. 아기가 밤에 울고 설사를 하길래 내가 약초 달인 물을 먹여서 태독을 빼주려고. 이거 먹으면 바로 좋아져. 약초 할머니가 영험하다고 했어. 저는 시커멓고 탁한 찌꺼기가 떠다니는 그릇을 보았습니다. 역한 풀 냄새가 저를 구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시어머니의 팔에서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애가 소화기관이 얼마나 약한데 이런 더러운 물을 어떻게 마셔요? 어머니, 손주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분노하며 다시 아기를 빼앗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네가 누굴 미쳤다고 해? 누굴 손주를 죽이려 한다고 해? 내가 자식들을 이걸 먹여서 소처럼 튼튼하게 키웠어. 내가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들어? 1이네. 거의 다 먹었어. 조금만 더 먹이면 돼. 저는 아이를 품에 꽉 안고 방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려움과 분노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못 드려요. 어머니,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제가 어머니를 충분히 참았어요. 제 식사 문제, 씻는 문제 다 견딜 수 있지만 제 아이의 건강과 생명에 손대는 건 절대 용납 못해요. 당장 그 독약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버리세요. 아, 이 망할 년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네가 내 전통 약재를 독약이라고 해? 내가 좋은 일하고도 죄를 짓는구나. 비켜. 내가 얘 할머니야. 내가 얘를 돌볼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바닥에 쨍그랑 던지고는 저에게 달려들어 제 팔을 붙잡고 아기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예나는 잡아당기는 고통에 자지러지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저는 출산 후 남아있는 미약한 힘으로 아이를 보호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 놓으세요. 제발요. 아기가 아파해요. 1이네. 내가 다 먹여야 해. 내가 애를 못 키우면 내가 키울 거야. 실랑이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약 그릇이 출렁이더니 저와 예나의 팔에 쏟아졌습니다. 씹씹한 약 냄새가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을 보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예나의 울음소리, 시어머니의 헉헉거리는 숨소리, 제 가슴 속 심장 박동 소리가 혼란스러운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빼앗지 못하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망할 년, 내가 내 남편을 낳았고 너랑 손주 돌봐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나를 원수 취급해. 내가 손주한테 좋은 일 하려는 걸 내가 막아.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불행이야. 저도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좋아요?
어머니는 제가 먹지도 못할 음식을 강요했고 저를 원시인처럼 살게 했어요. 이제는 출처도 불분명한 더러운 물로 손주를 독살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좋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어요. 이 아이는 제가 낳았어요. 제가 어떻게 키울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무례하게 간섭할 권리가 없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훈계해? 입 다물어. 말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 건조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왼쪽 뺨이 화끈거렸고 머리가 윙윙거렸으며 눈앞에 흰 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렸고 바닥에 쓰러질 뻔했지만 엄마의 본능으로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예나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멈추고 컥컥거렸습니다. 저는 뺨을 만졌고 입술 끝에서 피가 새어나오는 짠맛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극한의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더니 저를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우가 흐트러진 회사 복장을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근 후 돌아왔거나 소란 때문에 옆방에서 잠이 깬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눈앞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한쪽 뺨에는 시뻘건 5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으며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품에는 울다 지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과 역한 냄새가 나는 검은 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빠른 걸음으로 방에 들어왔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제 얼굴의 상처를 보고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진정시킨 다음 현우를 올려다보며 단 하나의 문장을 분명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한약 달인 물을 당신 딸 입에 강제로 부으려는 걸 막았더니 저를 때렸어요. 보세요. 현우 씨,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예나랑 저는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갈 거예요. 현우는 어머니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진정한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평소에 나약하고 체념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눈앞에서 아내와 아이가 폭행당하는 모습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수를 때려요? 왜 예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어머니께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큰 소리 치는 것을 보자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내 아들이 마누라 말만 듣고 나를 나무라네. 내가 쟤를 때린 건 가르치려고 그런 거야. 쟤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어.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손주 건강해지라고 약을 해줬더니 나보고 독살하려 했다잖아. 너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현우는 울부짖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옷장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옷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호하고 강력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충분히 참았습니다. 제 아내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쉬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여기 와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집안만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제 아내와 아이를 단 한순간도 더 다치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아들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나를 쫓아내는 거야? 현우는 지퍼를 닫고 가방을 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돌아섰지만 목소리는 못을 박듯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당장 시골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택시를 불러서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 겁니다. 여기는 어머니와 맞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방 안은 섬뜩한 침묵에 잠겼고 오직 예나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오랜 고통 끝에 그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은 딱이 한 대였고 영원히 아물 수 없는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어머니의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전화기를 들어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아파트 현관으로 택시 한 대 당장 보내주세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차로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는 아들이 정말로 행동하는 것을 보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순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달려와 현우의 다리를 꽉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아. 내 엄마를 죽이고 나서 나를 쫓아내. 내가 너를 키웠더니 이제 마누라 말 듣고 한밤중에 엄마를 내쫓아? 이 불효자식아. 하늘이, 땅이 이 억울함을 알겠느냐. 현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의 친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저와 예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손을 단호하지만 거칠지 않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웃 사람들이 듣게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모는 게 아닙니다. 제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편안한 우등버스 표까지 끊어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지수와 아이가 평안할 수 없고 어머니도 힘듭니다. 시골로 돌아가 편히 쉬세요. 안 가. 나는 여기 남아서 이 집구석을 바로잡아야겠어. 내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안 볼 거야. 온 동네에 네가 마누라한테 쥐어 사는 불효자라고 소문낼 거야. 시어머니의 협박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현우는 이를 악물었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늘 반드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아내와 아이를 계속 학대하고 손주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독약 그릇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막 선을 넘은 겁니다. 가세요. 바로 그때 택시 기사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며 차가 로비에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운 뒤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곧장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몸부림치며 소리 질렀지만 분노한 현우의 완력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아이를 안고 문 뒤로 사라지는 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이 아파트 복도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웃집 몇 군데에서 문을 빼꼼 열어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고함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지수년아, 두고 봐. 네가 우리 모자를 갈라놨으니 너는 절대 좋은 꼴 못 볼 거다. 내가 저주할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 길고 힘든 경주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뺨에 입 맞추었고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쯤 후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고 마치 10년은 늙은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오랫동안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제 뺨에 붉은 자국을 만졌습니다. 미안해. 단 3마디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후회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저와 아이 편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현우는 우리 모자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어머니라도 당신과 아이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약속해. 그날 밤 저는 2주 만에 처음으로 꿈없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악몽은 일시적으로 끝났지만 저는 시골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골로 돌아간 후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더 파괴적이고 질긴 새로운 전쟁, 즉 소셜미디어와 친척들 여론을 동원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눈을 떴을 때 현우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시골의 고모, 삼촌, 숙모 등 친척들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람에서 분노로 그리고는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개인 SNS에는 길고 장황한 글이 올라와 있었고 터미널에서 처참하게 우는 자신의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억울함과 노골적인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내가 낳고 기른 내 아들이 망나니 같은 마누라 말만 듣고 비 오는 한밤중에 늙은 어미를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내가 손주 돌봐주려고 닭이랑 약을 가지고 올라갔건만 며느리라는 년이 나를 촌스럽고 더럽다고 욕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손주 주려고 달인 약그릇을 엎고 내 뺨까지 후려쳤습니다. 나약한 내 아들은 아내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합세해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널리 알려주십시오. 시어머니의 글은 친척, 이웃, 그리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빠르게 받았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들이 저를 향해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무서워. 저런 여자는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해. 착하고 순진한 박 여사님이 저런 독한 며느리를 만나서 고생이네. 현우는 마누라한테 쥐어 사니 곧 집안 거덜 날 거다. 저는 그 악랄한 댓글들을 읽으며 손이 덜덜 떨렸고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을 완전히 뒤바꾸어 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먹기 힘든 음식을 강요한 것, 출처 불분명한 약으로 손주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따귀 사건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동생인 김미숙 고모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맞지?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네 시어머니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내려오셨니? 너 어떻게 처신을 그렇게 못하니? 네가 배운 사람이라더니 하는 짓은 무식한 애만도 못하구나.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모,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셔야죠. 어머니가 여기 와서 무리하게 강요했고 아이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제가 말렸더니 어머니가 저를 때리셨어요.
현우 씨가 전부 목격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내가 또 말대꾸야. 우리 언니는 땅처럼 순한 분인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언니를 괴롭히지 않고서야 언니가 너를 때릴 리가 없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너 당장 시골로 내려와서 어머니께 사과해. 안 그러면 이 집안 전체가 너를 모른 채 할 테니 알아서 해. 고모는 뚝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삼촌, 숙모 등 친척들이 줄줄이 전화를 걸어와 저를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마치 늑대무리에게 포위 공격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흐느끼는 것을 보자 제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댓글도 읽지 마. 그들은 우리 삶을 살지 않았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해. 당신과 나만 알면 돼. 하지만 그들이 너무 심한 말을 해요. 저를 개만도 못하게 욕했어요. 제가 어떻게 다시 시골에 가서 사람들을 볼 수 있겠어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눈빛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게. 현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열어 가족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채팅방은 이미 우리 부부를 욕하는 메시지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길고 명료하며 단호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고모, 삼촌, 숙모님들께 저는 현우입니다. 저희 가족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와서 제 아내와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고 심지어 제 아내를 때려서 입에 피가 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로 결정한 사람도 접니다. 제 아내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하지만 한쪽 말만 듣고 제 아내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분들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채팅방을 떠나 작은 가정을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현우는 즉시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붓던 친척들의 계정도 차단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돌아와 안심하라는 듯 웃었습니다. 이제 됐어. 앞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스팸 메시지는 없을 거야.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살 거야. 낡은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않아. 당신은 안심하고 몸조리만 해. 외부 일은 내가 다 처리할게. 현우의 단호한 행동은 저를 감동시키고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독이 되는 혈연관계조차 기꺼이 포기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알았지만 그가 우리를 선택했기에 저 또한 더 강해져서 함께 이 가정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의 묘약이었습니다. 3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그날의 풍파는 이제 과거로 물러났고 그 자리는 화려하고 행복한 새 삶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정장 재킷 깃을 다듬으며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더 이상 헝클어진 머리에 캣한 눈을 한 3년 전의 약한 산모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지수였습니다. 개성 있는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강한 의지로 일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어머니가 퍼뜨린 소문처럼 남에게 의존하는 무능한 며느리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저는 빠르게 승진하여 현재는 대기업의 영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수입은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가족을 풍족하게 부양할 만큼 충분합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이제 가요. 딸 예나의 맑은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딸은 올해 3살이 되었는데
몰라보게 빠르게 자랐고 하얗고 예쁘며 매우 똑똑했습니다. 예나는 핑크색 공주 드레스를 입고 고민형을 안은 채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의 뺨에 입 맞추었습니다. 우리 공주 너무 예쁘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말 잘 듣고 있어. 저녁에 아빠 엄마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네, 저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현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포장된 점심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직접 준비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진정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리, 청소, 육아 등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 모녀 준비 다 됐어요. 차 시동 걸어놨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좀 일찍 나가야 해. 네, 가요. 우리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새로 구입한 신형 승용차가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예나는 국제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 노래를 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이의 발음은 정확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전 시할머니가 작고 느리게 큰다며 폄하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의 양육 간섭을 거부했던 저희 부부의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골에 자주 내려가지 않았고 매년 설 명절에만 잠깐 다녀오는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이 많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점점 더 성공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단호해졌다는 것을 알기에 예전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멀리서 빙빙 돌려 말할 뿐이었지만 저와 현우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현우는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았고 그의 눈빛은 애정으로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여행 갈까?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 가자.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 저도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쉬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예나가 물놀이 좋아하니까 개인 수영장 있는 리조트로 예약하는 거 잊지 마세요. 와이프님 명 받았습니다.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이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용기를 내어 싸웠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계속 참고 시어머니의 조종을 허락했다면 저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정은 파탄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도 지금처럼 잘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안정의 정점에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고 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요즘 저는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현우가 해준 평소 좋아하던 도시락을 봐도 울렁거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수 냄새도 갑자기 너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예나를 임신했을 때의 경험이 제 몸의 변화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했습니다. 저는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테스트기를 손에 든 채 저는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 새 식구가 생긴다는 기쁨과 지난 출산 때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오르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현우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초음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배 위에 탐침을 대고 웃으며 알려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산모님, 태아는 16주 되었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태아 심장 박동 소리도 힘차네요. 현우는 제 손을 꽉 잡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아기가 아빠를 닮았나요? 엄마를 닮았나요? 의사 선생님은
익살스럽게 웃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니 아빠를 닮은 것 같습니다. 아주 늠름한 아들이네요. 현우는 귀에 걸릴 듯 활짝 웃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아들이래. 우리 이제 아들, 딸 다 갖게 됐어. 저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작은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도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 예나에게도 남동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더욱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 바로 뒤에 막연한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 장손, 이 단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시댁의 엄청난 압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옛날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김씨 가문은 3대 독자인데 대를 이을 장손을 그렇게나 기다렸는데 장손에 대한 시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우는 제 걱정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면 피곤해?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쁘죠, 현우 씨. 하지만 걱정돼요. 이 소식이 어머니 귀에 들어갈까 봐요. 어머니가 얼마나 장손을 바라셨는지 알잖아요. 만약 어머니가 알게 되면 분명 다시 여기 오려고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저는 말을 흐렸지만 현우는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해.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거야. 나도 성장했어.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 우리가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자. 만약 어머니가 아시게 되더라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 하지만 종이로 불을 덮을 수는 없어요. 시골 친척들이 눈과 귀가 많잖아요. 금방 어머니가 아실 거예요.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우리 부부의 태도야. 이번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도 더 있어. 전문가인 산후 도우미를 고용할 거야. 어머니가 당신과 아이 돌보는 일에 다시 간섭하지 못하게 할 거야. 당신은 태교에만 신경 써. 모든 압박은 내가 감당할게. 현우의 말은 저를 어느 정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폭풍이 몰려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토록 염원하던 장손을 돌볼 기회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소식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오늘 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의 이름에 우리 부부는 긴장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스피커폰을 켜서 저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3년 전의 날카롭고 악에 바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고모한테 들었는데 네 마누라가 아들을 임신했다며. 그렇게 좋은 소식을 엄마한테 왜 꼭꼭 숨겨. 알고 보니 현우가 너무 기쁜 나머지 어제 초음파 사진을 사촌들끼리 쓰는 단체 채팅방에 자랑 삼아 올렸는데 거기에 고모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수가 이제 3개월이 좀 넘었어요. 태아가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드물게 듣는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통제라. 정말 귀하구나.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네. 조상님들이 보호하사 김씨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생겼네. 내가 너무 기뻐서 그래. 예. 며칠 밤 동안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는데 정말이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몸이 오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180도 달라진 태도는 기쁨보다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건강하니 입덧은 없어. 아들 황금만큼 귀한데 조심해야지. 엄마가 집에서 다 준비해놨다. 닭이랑 비둘기, 약재들 다 주문해놨어. 약재라는 단어를 듣자 제 위가 조여왔습니다. 3년 전 그 검은 물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저를 힐끗 보더니 제 얼굴이 새파래진 것을 보고 서둘러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아주 건강해요. 저희는 지금 과학적인 식단을 따르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도 충분히 먹고 있어서 따로 보양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대번의 말을 잘랐습니다. 의사가 뭘 알아? 경험 많은 어른들만 하겠어. 좋아,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엄마가 이렇게 생각했다. 다음 주에 엄마가 농사일 정리하고 기차 타고 너희한테 올라갈게. 이번에는 며느리가 출산할 때부터 쭉 있다가 우리 장손이 튼튼해질 때까지 돌봐줄게. 엄마가 약속하는데 며느리한테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잘 돌봐줄게. 시어머니의 말은 제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아예 눌러앉아 살고 싶다고요. 옛날의 악몽이 더 위험한 수준으로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상은 그녀의 보물인 장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우에게 고개를 젓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우는 제 뜻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 집이 좁아서 어머니가 올라오셔도 불편해요. 그리고 지수가 아직 임신 초기라 돌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가끔 아이 데리고 내려갈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수그러들며 삐친 듯 했지만 여전히 애원했습니다. 좁으면 엄마는 아무 데서나 자도 돼. 돗자리 깔고 땅바닥에서 자도 괜찮아. 엄마가 너희 돕겠다고 올라가는 거지. 남의 손 빌리면 돈도 아깝고 마음도 놓이지 않아. 남이 돌보는 게 어떻게 할머니가 친손주 돌보는 것만 하겠니? 어머니, 저희는 이미 계획이 있어요. 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다시 상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회의 때문에 바빠서요. 저녁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현우는 시어머니가 더 설득할 틈을 주지 않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지? 어머니는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셔. 전략만 바꾼 거야. 저는 걱정하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아주 단단히 결심하셨어요. 저는 가담인 지난번처럼 어머니가 그냥 기차 타고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이번 주말에 시골에 혼자 내려가서 어머니와 직접 이야기할 거야. 처음부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길 기다리지 않을 거야. 어떻게 말씀하시게요? 솔직하게 말할 거야. 우리는 전문 도우미를 고용할 거고 어머니는 손주를 보러 며칠 잠깐 올라오셨다가 다시 내려가시는 것만 허락할 거라고. 돌봄은 안 돼. 어머니가 이 조건을 수락하시면 올라오시라고 하고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현우는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그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니면 시골에서 또 한 번의 광풍을 일으킬까요? 이번 가족 보호 전쟁은 훨씬 더 험난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고루한 관습뿐만 아니라 장손에 대한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애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화 통화 너머로 들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 마음속에 몰래 퍼지는 독약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검은 한약 그릇을 들고 저를 때리던 3년 전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출산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 있었고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내 장손을 이리내. 너는 키울 자격이 없어. 내가 얘를 시골로 데려가서 씹은 밥 먹이고 약초 달인 물 먹여서. 저는 소리를 질렀고 발버둥 쳤지만 손발이 꽁꽁 묶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제 손에서 아기를 낚아챘습니다. 아기는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을 터뜨리며 어둠 속으로 메아리쳤습니다. 안 돼. 내 아이 데려가지 마. 살려줘. 현우 씨. 살려줘.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으며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베개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현우가 제 비명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황급히 수면등을 켜고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악몽 꿨어? 지수, 정신 차려. 나 여기 있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아직 진정하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현우 씨,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는 꿈을 꿨어요. 저보고 애를 못 키운대. 독약을 강요하고 너무 무서워요. 현우는 땀으로 젖은 제 등을 쓸어주며 저를 품에 꽉 안고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여보. 꿈일 뿐이야. 내가 여기 있잖아. 아무도 우리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 진정해.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공포가 격렬하게 폭발했습니다. 저는 3년 전의 상처가 실제로 아물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고 시어머니의 재등장이 그 괴물을 다시 깨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붓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저를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오전 근무를 쉬고 집에서 저를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오트밀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먹여주었습니다. 먹고 기운 차려.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마음이 아파. 아무래도 어머니와 이야기할 계획을 서둘러야겠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 그냥 어머니가 아예 올라오시지 못하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얼굴을 보면 또 트라우마 때문에 아기한테 영향 갈까봐 무서워요. 현우는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나는 어머니가 여기 눌러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예 손주를 보러 오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불효야. 그러면 친척들이 또 험담할 명분을 줄 뿐이지.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규칙을 세우는 거야. 어머니는 손님이실 뿐 주인이 아니라는 걸. 현우의 단호함은 저를 어느 정도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가 아내와 효도라는 양쪽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가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는 저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제가 악몽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의사는 제가 임신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경미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재발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시어머니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과지를 손에 든 현우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봤지? 당신과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 나는 누구도, 심지어 내 어머니라도 우리 가족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이번 주말에 시골에 갈 거야. 당신은 집에서 푹 쉬면서 내 좋은 소식을 기다려. 현우가 시골에 가기 전 그는 우리 둘만의 작은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행동 계획을 통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진지한 사업 협상 같았지만 가족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우는 종이와 펜을 꺼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항목별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산후조리 문제에 대해 우리는 100% 전문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이미 몇 군데 믿을 만한 센터를 알아봤는데 전문 간호교육을 받은 분들이야. 비용은 좀 비싸지만 마음의 평안과 편안함을 살 수 있어.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동의해요. 저는 민간요법 경험자가 아니라 산모와 아기 모두를 돌볼 수 있는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현우는 종이에 기록하고 계속했습니다. 둘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당신이 출산한 후 무사한 것을 확인한 다음 오실 수 있고 최대 1박 2일만 허용할 거야. 어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근처 호텔을 예약해 드릴 거야. 우리 가족 생활에 간섭하지 않도록 말이야. 어머니는 그저 손주랑 놀아주는 것만 할 수 있어. 목욕이나 수유, 잠자리 같이는 안 돼. 저는 약간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들이실까요? 어머니는 한 달 내내 계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현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어머니 일이야. 하지만 허락할지 말지는 집주인의 권리이자 아이 부모의 권리야. 내가 분명히 말할 거야. 이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오시고 만약 지시하거나 강요하기 위해 오시려 한다면 시골에 계시라고 할 거야. 셋째, 재정적인 면에서 나는 어머니가 시골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매달 용돈을 송금해 드릴 거야. 이게 효도하는 방식이고 어머니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야. 하지만 그 대가로 어머니는 더 이상 어떤 음식이나 약재도 여기로 보내시면 안 돼. 닭, 오리알, 한약재 어떤 것도 절대 안 받을 거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가능한 한 효도라는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우 씨, 너무 꼼꼼하게 계획했네요. 고마워요. 현우는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고맙긴. 이건 내 책임이야. 나는 가장이니까 당신과 아이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지. 나를 믿어. 토요일 아침, 현우는 배낭을 메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를 배웅하며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면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특히 그녀가 장손을 통제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저는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나와 시간을 보내고 태교책을 읽고 명상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현우가 있고 아이가 있으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도착했어. 이제 전투 준비 완료. 당신은 집에서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사랑해.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아들딸이 당신 소식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현우가 시골의 기와집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을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심리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골집의 분위기는 전쟁터 못지않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놓았고 정으로 현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닭을 잡고 현우가 어릴 때 좋아했던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계속 음식을 집어주었고 웃으며 손주를 돌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밝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다 계산했지, 아들아. 내가 털없는 토종닭 10마리랑 그리전분, 그리고 산꿀 조금 가져갈 거야. 내 마누라 살찌고 하얗게 되게 잘 먹이고 우리 장소는 내가 옛날 자장가로 재울 거야. 얌전한 강아지처럼 될 거야. 현우는 어머니가 떠주는 밥을 먹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 제가 이번에 온 건 지수와 곧 태어날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 어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는 흠칫 놀랐고 아들의 진지한 얼굴을 보자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너랑 이야기하고 있잖아. 뭐가 그렇게 심각하니? 현우는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아내를 걱정하고 돌봐주시려는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경 의사는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젓가락을 밥상에 콱 내려놓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를 거절해? 내가 네 엄마야. 내 장손을 돌보러 가겠다는데 네가 막아? 제가 어머니의 손주 방문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전문 의료 자격을 갖춘 산후 도우미를 고용할 겁니다. 그분들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산모와 아기를 목욕시키고 마사지하고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가족보다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파트는 좁아서 낯선 사람이 함께 지내는 것도 어머니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촌스럽고 손주 돌볼 줄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지? 내가 너를 갓난아기 때부터 키워서 이렇게 장성시켰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파출부만도 못하다고 해? 네 마누라가 시킨 거지. 분명히 얘가 내가 오는 걸 원치 않아서 이런 짓을 꾸민 거지. 현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어머니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결정입니다. 어머니도 3년 전 일을 기억해 보세요. 어머니와 지수는 생활 방식과 육아 관점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수에게 곰탕을 강요했고 에어컨도 못 틀게 했고 예나에게 한약을 먹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수에게 상처를 주고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옛날 일이 언급되자 시어머니는 잠시 움찔했지만 그래도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손주 걱정해서 그랬지. 이번에는 내가 너희 말을 들을게. 곰탕도 강요 안 하고 에어컨도 틀게 해줄게. 장손 옆에만 있게 해줘. 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제 아내의 건강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지수는 지금 심리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인 평화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오래 계시면 의도치 않게 그녀에게 압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를 이해하고 헤아려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울고불고 떼쓰는 작전으로 돌변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복이 없구나. 하나뿐인 아들이 마누라 말 듣고 늙은 엄마를 버리네. 내 장손을 내가 하루도 품에 안아 돌보지 못하다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현우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지금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효자입니다.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전화로 안부를 물을 겁니다. 아이가 좀 크면 일주일 내내 어머니와 놀도록 시골로 데려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만약 어머니가 계속 억지로 하려 하시면 1박 2일 방문조차도 제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현우의 부드럽지만 무게감 있는 경고의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순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옛날 할아버지처럼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통제권 싸움에서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됐다, 됐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염치 없이 올라가서 뭘 하겠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남의 손 빌려서 아기 돌보다가 언젠가 눈탱이 밤탱이 돼봐라.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큰 승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현우는 저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듣고 천근의 바위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을 껴안고 거듭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어머니의 갈등에 대한 불안 없이 오로지 출산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도우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동학대나 도난 사건을 보며 저희 부부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우리는 고급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전문 간호사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일반 도우미보다 3배나 비쌌지만 돈으로 평안과 전문성을 살 수 있다면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당일, 현우와 저는 3명의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젊고 재빠르지만 경험이 부족해 보였고 휴대폰을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분은 나이가 많고 인자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세 번째 분은 45세 정도의 최 간호사님이었습니다. 최 간호사님은 인상이 좋았고 미소가 온화했으며 손은 깨끗하고 손톱이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간호사 면허증, 건강진단서, 경찰서의 신원 확인서, 그리고 이전에 일했던 가정들의 추천서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아기가 밤에 많이 보채면 밤에 깨서 돌보는 게 힘드시지 않을까요? 최 간호사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는 밤에 깨는 것에 익숙합니다. 중요한 건 아기가 왜 우는지 원인을 찾아 달래주는 것이지. 짜증내거나 심하게 흔들면 안 됩니다. 저는 아기가 잘 자도록 마사지하는 법을 알고 있고 산모에게 과학적으로 젖이 잘 나오게 하는 식단을 요리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현우가 그녀를 시험해 보려고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만약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간호사님의 돌봄 방식과 상반되는 민간요법을 주장하신다면, 예를 들어 아이에게 설탕물을 먹이거나 꽁꽁 싸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최 간호사님은 매우 현명하지만 원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의학 지식에 근거하여 할머니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아이에게 해로운 일을 계속 고집하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맞고 즉시 부모님께 보고할 겁니다. 제 책임은 부모님과 계약한 대로 아이에게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 간호사님의 대답은 우리 부부를 완전히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짓하며 즉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 간호사님은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 우리와 함께 지내며 가족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고 저의 임신 후기 관리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집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집은 항상 정돈되고 깨끗했으며 음식은 언제나 따뜻하고 맛있고 영양소가 풍부했습니다. 최 간호사님은 심지어 제가 진통 시 통증을 줄이는 호흡법, 가진통과 진짜 진통을 구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행운아라고 느꼈습니다. 돈을 주고 평안함과 전문성을 산 것은 우리가 한 가장 올바른 투자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고 제 배는 아래로 내려갔으며 진통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출산 가방, 아기방, 헌신적인 도우미. 이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방문 일정을 확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현우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저와 함께 듣기 위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또한 자신의 응대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수가 이제 곧 출산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아닐 겁니다. 어머니께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전화드렸어요.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시금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오냐? 나도 너무 기다렸다. 그럼 내가 언제 올라가면 되니? 내가 벌써 장손줄 옷 몇 벌을 준비해 놨지. 현우는 침착하게 우리가 정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출산하고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면 그때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때 기차표 예매하고 올라오세요. 제가 어머니 피곤하지 않게 우등버스표를 예약해서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응, 그것도 좋지. 그런데 내가 어디서 자야 하니? 네가 손님 방은 치워놨니?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좋은 3성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500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어머니는 거기서 편안하고 조용하게 쉬시면 됩니다. 낮에는 손주랑 놀다가 저녁에는 호텔로 돌아가 푹 주무세요. 아기 울음소리에 방해받지 않도록요. 시어머니는 발끈했습니다. 뭐, 네가 나보고 호텔에서 자라고 해? 내 집에 남는 방 있는데 왜 나를 거기서 자게 해? 내가 손주 보러 가는 거지. 여행객이야. 돈 낭비하게 별짓을 다 하네. 어머니, 저희 집은 이제 도우미 이모님도 계셔서 방이 좁아요. 그리고 지수는 출산 후 젖을 짜거나 개인위생을 위해 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같이 계시면 어머니도 지수도 불편합니다. 호텔은 깨끗하고 청소도 해주고 TV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는 그런 친절 필요 없어. 나는 내 손주 옆에 있고 싶단 말이야. 현우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병원과 의사 선생님의 규정입니다. 신생아에게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밤에는 외부인의 체류를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이해해 주세요. 1박 2일만 계시다 가시면 됩니다. 현우는 시어머니가 반박할 수 없도록 의사 핑계를 교묘하게 사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했지만 장손의 감염 위험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손주만 안아볼 수 있으면 돼. 근데 내가 미리 말하는데 이틀만 있다가 갈 거야. 너희 좁은 서울에 미련 없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셔서 손주 안아주세요. 전화를 끊자 현우는 저에게 윙크했습니다. 성공, 완벽한 계획이야. 저는 웃었고 마음이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경계가 설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만나는 그리움은 풀 수 있지만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 후
임신 마지막 날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눈물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예나 출산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왕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발코니 밖에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최 간호사님은 이미 시리얼, 견과류, 우유, 신선한 과일로 가득 찬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강사의 지도에 따라 가벼운 산후체조를 했습니다. 현우는 늘 일찍 퇴근하여 저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예나도 남동생을 기다리며 매우 기대했습니다. 딸은 자주 제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비아 동생아, 누나 예나야, 빨리 나와서 나랑 놀자. 누나는 장난감 많아. 너한테 다 양보할게. 현우는 우리 모녀를 바라보며 행복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종종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부했습니다. 예나 이제 누나가 될 거지? 동생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해. 아빠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 우리는 함께 아기 방을 꾸몄습니다. 방은 은은한 하늘색으로 칠해졌고 우주 비행사와 별들의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요람, 아기, 침대, 옷장 등 모든 것을 현우가 직접 조립하며 정성 들였습니다. 예정일 전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뱃속에서 느껴지는 아기의 힘찬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너무 떨려요. 이번에도 많이 아플까요? 현우는 제 이마에 키스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여보, 최 간호사님이 아기가 머리를 아래로 돌렸다고 했으니 쉽게 나을 거야. 내가 지난번처럼 당신 옆에서 손을 잡아줄게. 그리고 이번에는 국제병원에서 출산하니까 서비스도 더 좋고 분명 덜 아플 거야. 고마워요, 여보. 이런 평온함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하지 마. 당신과 아이의 행복이 내 삶의 목표인걸. 우리는 내일이 멋진 날이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낡은 관습을 가진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없었고 오직 곧 태어날 작은 천사를 위한 사랑과 완벽한 준비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아랫배에 은은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 간호사님은 저를 검사하고 진통의 징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수님, 진정하세요. 자궁문이 ECM밖에 안 열렸어요. 힘을 내기 위해 뭐 좀 드시고 병원에 가세요. 아기가 아직 당장 나오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저는 최 간호사님의 말대로 연밥을 넣은 비둘기죽 한 그릇을 겨우 다 먹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된 출산 가방을 10번째 점검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진정해요, 여보. 저는 아직 안 불안한데 왜 당신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오전 9시 우리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국제병원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저는 현우가 옆을 지킬 수 있는 가족 분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진통 과정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최 간호사님에게 배운 호흡법과 마사지 덕분에 저는 첫 출산 때보다 통증을 훨씬 잘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꽉 잡았는데 마치 그가 저 대신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땀을 흘렸습니다. 힘내, 여보. 곧 아기 만날 거야. 숨들이 쉬고 내뱉고 그리고 그 성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의 아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붉은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아 피부 접촉을 시켜주었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입니다. 3.5kg. 아주 건강하고 늠름합니다. 현우는 아들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에 입 맞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아빠 닮아 잘생겼네. 저는 미약하게 웃으며 젖을 찾으려 꿈틀거리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현우와 똑같은 크고 검은 눈과 오뚝한 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족은 아들, 딸 모두 갖게 되었고 파란만장했던 임신 여정은 완벽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방을 정리한 후 현우는 즉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기쁨에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조상님이 도왔다. 우리 장손이 태어났구나. 몇 킬로그램이니? 아빠 닮았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내일 올라오세요. 지수랑 아기가 지금 쉬어야 해서 조용해야 해요. 제가 차를 보내서 모셔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당장 오겠다고 우겼지만 현우는 단호하게 계획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제가 건강을 회복하고 방해 없이 아이와 사적인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24시간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고급 리무진 버스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아마도 사돈이나 의사에게 잘 보이려고 거대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내렸습니다. 현우는 로비에서 어머니를 맞이하여 산후 회복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장손을 본 시어머니는 폭풍처럼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금쪽이, 내 보물이 여기 있구나. 어디 보자. 이 코, 이 입, 아빠랑 똑 닮았네. 정말 우리 김씨 가문 씨앗은 틀림없지.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려고 손을 뻗자 최 간호사님이 부드럽게 다가와 제지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돌보는 최 간호사입니다. 아기가 방금 수유를 마치고 잠들었어요. 조금 더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먼 길 오셔서 먼지 많으시니 아이와 접촉하시기 전에 손 소독하시고 이 보호 가운으로 갈아입어 주시겠어요? 위생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외부인에게 지적당하자 기분이 상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눈길을 돌려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병원 규정입니다. 최 간호사님 지시에 따라주세요.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서요. 아들까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손을 씻고 헐렁한 파란색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언니 딸보다 훨씬 크네. 내가 뭐라고 했니? 아들은 달라야 한다고. 저는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비교하고 차별했지만 이제 그런 말들은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말을 무시할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방문하는 이틀 동안 현우의 철저한 감독과 최 간호사님의 기지로 모든 것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꿀로 아이의 혀를 닦아주거나 아이를 꽁꽁 싸매는 등 민간요법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최 간호사님은 과학적 지식으로 재빨리 개입했고 시어머니는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우는 어머니를 호텔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좀 더 보고 싶다며 밤에 자고 가겠다고 우겼지만 현우의 단호한 태도 앞에 그녀는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날이 끝나고 현우는 어머니를 시골로 가는 차에 배웅했습니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현우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닭이랑 돼지 팔아서 번 돈이야. 손주 기저귀랑 분유 사줘. 내가 직접 돌보지는 못했지만 재정적으로라도 보태는 거야. 현우는 감동하여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기쁘니 받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아이가 크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자주 올게요. 차가 시어머니를 싣고 시골로 떠났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풍은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적인 공간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승리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최 간호사님은 저는 새우, 연어, 소고기,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로 구성된 맛있고 다양한 산후 식사를 했습니다. 모유가 풍부하게 나왔고 아기는 잘 먹고 잘 자며 꾸준히 체중이 늘었습니다. 최 간호사님의 도움 덕분에 저는 밤에 힘겹게 깨어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건강을 매우 빠르게 회복했고 피부는 혈색이 돌았으며 정신은 맑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마스크팩을 하고 영화를 보고 예나와 놀 시간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나는 훌륭한 누나 역할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달려와 동생에게 뽀뽀하고 물수건을 가져다 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현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세모자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퇴근 후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최 간호사님을 도와 아기 목욕을 시키고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였고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비합리적인 강요도 없는 가족 분위기는 얼마나 가볍고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립과 부부의 단합이 모든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영상통화를 걸어와 손주를 보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토실토실하고 하얀 손주를 본 시어머니는 눈웃음을 쳤고 우리를 돌봐주지 못하게 했다는 불평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이 손주를 돌보기 위해 의료 전문가를 고용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체면이 세워진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우리 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친한 친구들을 초대하여 집은 풍선과 생화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아기는 늠름하게 작은 정장 차림으로 아빠 품에 얌전히 안겨 있었습니다. 예나는 공주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니며 부모를 도와 손님을 맞았습니다. 잔치 중에 현우가 일어나 연설했습니다. 그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기쁨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멋진 아내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 두 명의 작은 천사를 안겨주기 위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용감하게 이겨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항상 단호하게 행동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남편과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난 4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이자 엄마가 되었던 초기, 눈물과 굴욕으로 가득했던 나날들부터 오늘날까지 저는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았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남편이 저를 이해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이 사회에서 완전히 끝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안에서는 올바른 존중과 사랑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저와 현우는 발코니에 앉아 불이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행복해요. 현우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저를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약속할게.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진한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완전한 평온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순항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